방학이 오는 게 무서운 부모님, 방학 때마다 아이와 전쟁을 치르는 부모님, 방학이 되면 학원비만 더 든다는 부모님. 어영부영하다 보면 계약이라는 부모님. 방학은 절호의 성장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이용한 초특급 학년별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겨울방학 수학구조대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인사와 오늘의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섬강초등학교 교사 황소희입니다.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 있던 아이들을 배움의 세계로 인도하는 토끼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수학구조대 양구 중리초등학교 교사 김지영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유난히 걱정이 많은 겨울방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데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걱정을 좀 덜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구조대 횡성초등학교 교사 박경진입니다. 저는 교직의 반 이상을 6학년 담임을 했었는데요. 중학교로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죠? 6학년 친구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구조되고 싶은 수많은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이 귀를 쫑긋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학교에 보내는 것이 엄청 걱정되시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 그리고 초등 1, 2학년, 더구나 올해 1학년들은 학교에 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실 겨울방학을 내게 맡겨라. 네, 황소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세요. 네. 고민이 있어요. 방학이 되면 부모님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방학에 하는 대표적인 고민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학은 예습을 할까? 복습을 할까? 두 번째, 수학 문제집이나 교재는 어떤 것이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 수학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지? 학원은 보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데요. 모든 고민의 시작은 우리 아이여야 합니다. 네, 아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성향에 따라, 그리고 그 아이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각각의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결해 볼게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 전에 그 중요하다는 우리 아이의 제대로 된 실력, 어떻게 진단하고 알고 계세요? 궁금해요. 수학 실력은 이미 부모님들께서 다 받아보셨어요. 뭘로요? 결정적 증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내 아이의 공부 실력은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 받아왔던 생활통지표, 그리고 지금 혹시 재활용 어딘가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수학 교과서와 익힌책,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만남은 어려웠었지만 틈틈이 이루어졌던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로 내 아이의 실력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의 수학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수학을 무조건 반복만 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지, 아니면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는 채 엄마 손에 이끌려 아빠의 푸시에 밀려서 아이가 어렵게만 배워야 할지, 그 쉬운 방법을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비 초등부터 시작해 볼게요.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입학 전 수학 공부는, 수학 경험은 어디까지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해답은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원의 시작도 아이여야 합니다. 아이는 이미 수학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 경험들을 쌓아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비 초등학생들은 3가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아이들은 구체적인 조작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구체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반드시 비싼 교구가 아니어도 좋아요. 아주 작은 물건, 장난감 하나라도 자꾸 만져보면서 노는 것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초등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 배우는 공부를 미리 학습지로 문제집으로 시켜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요. 수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해요. 수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공부와 경험에서부터 이미 파악하셨을 텐데요. 아이가 서열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수를 양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느냐. 또 하나는 수나 다른 물건들을 유목화하는 묶기, 분류하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학 놀이입니다. 유치원에서 계속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 놀이는 초등학교에 되어서도 유초, 연계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학을 놀이처럼 즐기는 과정에서도 수학 공부로 할 수 있게 되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아이를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숫자의 모양과 이름을 어느 순간 알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입학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숫자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개념을 상징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아이 마음속에 이미 추상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를 순서로 다루게 되고 수의 양의 개념, 많은 것과 적은 것, 그리고 서로 다른 것에 대보면서 1대1 비교를 해보면서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학을 항상 개념으로만 접근하는데요. 사실은 어림셈과 머리셈도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무척 중요하답니다. 자, 엄마표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연산과 계산은 꼭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계산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연산이라는 거예요. 학부모의 유년기 수학 학습 방법을 대물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제가 예비 초등학교로 키운 지가 엄청 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설명을 좀 들었었으면 저도 아이에게 계산이 아닌 연산의 방법이라든가 아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물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저희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오셨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수감각을 기르는 놀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호자님과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숫자를 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카드 놀이 할까? 한 사람이 3장씩 가질까?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하나, 둘, 셋을 세어서 건네주는 것, 자기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손으로는 촉감으로 수의 양이 하나, 둘, 셋 늘어난다는 것과 함께 수를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드놀이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시중에는 할리갈리라는 게임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게임도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숫자 5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숫자 5인 과일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과일 카드들을 보면서도 아이들이 재미나게 놀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 것 같네요. 아직 입학 전이고 그리고 학년기 전체를 보았을 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학은 어렵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지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멀리 가야 되는 길 천천히 재미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학부모의 대물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네. 계산에 제가 치인 사람이었어서 네, 제 아들에게도 제가 계산에 치이게 만들었었네요. 네. 또 하나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부모가 가진 학습 상처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서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안 앞으로 그러지 그랬으면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는, 사실은 바람이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전해질 때에는 부모의 잔소리거나 혹은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두려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고리를 끊어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수학 교육에서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에, 태도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수학 교육의 상처 남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을 만드는 게임들도 있어요. 네, 예쁜 바다동물들 카드를 서로 뒤집어서 숫자를 맞추거나 그리고 똑같은 숫자를 가져가는 게임들, 얼마든지 놀이를 아이가 주도하면서 만들어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놀아본 아이는 주어진 미션을 항상 클리어하는 아이가 아니라 미션을 만들어가는 미션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예비초등학교는 넘어갔네요. 그죠? 네. 선생님 지금 몇 학년 다니시라 그랬죠? 저는 지난해에는 1학년을 다녔습니다. 더 이렇게, 작년엔 힘드셨죠? 온라인 때문에? 네, 학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어는 절대 학습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사실은 노출되는 시간보다는 학습하는 양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었던 아니면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이었던 간에 아이에게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된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 준다면 아이는 수학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1, 2학년은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 좀 팁을 주시겠어요? 1, 2학년 공부법? 그럼 1, 2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학년과 2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각 학년에서 어떤 수학 개념을 배우는지 알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에 과잉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때 저걸 배우니까 내가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학년 또는 이전 학기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지만 정확성 그리고 유창성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학년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는 9까지의 수와 0을 배웠어요. 그 아이가 1학기를 보내면서 수는 50까지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2학기까지는 100을 배웁니다. 결국 1학년은 두 자리의 수를 다루게 되고요. 그 수를 가지고 더하기와 빼기까지 배우게 되지요. 더하기와 빼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덧셈과 뺄셈의 기초를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1학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10을 다루는 것이에요. 수를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고 더 이상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수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내 아이의 진단이 중요하다고 해서 봤더니 우리 아이가 1학년을 마쳤는데도 아직도 손가락 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 아이가 구체물에서 내 손가락은 구체물을 대신한 반구체물인 상태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라도 그 과정을 겪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야단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좀 더 빨리 줄여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1학년에서도 여전히 구체적 조작물을 이용하고 수 감각을 기르면서 수학 놀이를 하는 것은 꾸준히 가야 합니다. 2학년도 한번 살펴볼까요?
2학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나 저 문제도 풀어봤어. 그런 유형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개념, 원리를 다지게 하는 것이에요. 수학 공부는 영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2학년에서는 수가 좀 더 확장되었어요. 100가지의 수가 이제 3자리의 수가 되고 2학기에는 아이가 1000가지의 수까지 다루게 된답니다. 그리고 받아내림이 있고 없는 2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다루게 되거든요. 자, 지금 말로만 해도 이 어려운 과정을 단순히 수학, 세로셈으로 된 문제들만 풀게 해주실 건가요? 1학년은 기본학습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고 2학년은 기초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저는 버려서 우리 아이 도저히 모르겠는데 내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이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선생님 아주 부모의 역할을 이끄는 것이 아닌 지원이라는 지원을 열심히 부모님들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얼마 전에 가정통신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똑똑 수학탐험대 AI 인공지능 이게 뭘까?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우리 애가 이걸 하려면 게임을 해야 되고 핸드폰을 만져야 되는데 이렇게 두어도 될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고요. 지금 옆에 계시는 황소희 선생님은 직접 반 아이들과 함께 똑똑 수학탐험대를 진행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팁을 좀 많이 학부모님들께 알려주시면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길로 수학 공부의 길로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제일 잘 나가는 수학 학습법으로 수학 실력 맑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바로 똑똑 수학 탐험대입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똑똑 수학 탐험대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학습 사이트라고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교사들의 수학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습하실 수가 있거든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탐험 시작이라고 하는 학생 혼자서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추천 시작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그럼 제가 요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절 따라오세요. 똑똑 수학탐험대의 회원 가입은요.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 지금은 PC 버전에서만 가능하고요. 이용은 탭이라던가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모두 다 가능하니까 그것은 편한 방법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학생 입장에서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험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와 추천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탐험 시작은 학생이 가정에서 스스로 혹은 보호자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추천 시작은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탐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똑 수학 탐험대에 들어왔는데요. 크게 2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교과 활동, 내 아이가 배웠던 학년의 단원별로 공부를 다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진단 활동을 마쳤다면 인공지능 추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교과 활동, 복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교과 활동은 1학기, 2학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 해당 단원의 차시를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덧셈과 뺄셈에서 그래 특히 뺄셈의 개념 그리고 뺄셈의 연산이 좀 어렵더라 라고 하면 골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때요? 14 빼기 7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된 상징들을 아래에 반구체물을 이용해서 수학 교구가 나와 있고요. 아이는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습을 할 수 있는 교과 활동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소개하려고 해요. 인공지능은 이미 아이가 진단 활동을 거쳐서 어느 것이 부족하고 어느 것이 강점인지가 밝혀졌거든요. 자, 인공지능 추천 활동에서는 이 학생은 지금 3단계를 해야 하거든요.
99가지의 수 범위 내에서 추천 활동이 나왔습니다. 자, 초콜릿 판을 보면서 이 숫자를 읽고 쓰는 것이 나와 있는데 숫자로는 10개씩 묶음을 보고 답을 선택하고 그리고 숫자도 바르게 읽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추천 활동에서 추천 시작으로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께서 관리하시는 학급으로 아이들의 학습 현황들이 전부 모여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학습 전체를 진단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의 크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 감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는지 그리고 연산에서도 어땠는지 핵심 성취 부분에서의 성취도까지 표현이 되고요. 이런 평가 결과들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야 되는지 똑똑 수학 탐험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마 부모님들이 이게 이거였구나.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팁을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 2학년이 끝났으니 그렇죠. 3, 4학년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3, 4학년 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김지영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사실 김지영 선생님은 작년에 분수 계산, 분수 사칙 연산이라든가 분수의 개념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가장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조교재를 잘 만들어주신 그 지필진에 계셨던 선생님이시고요. EBS 매스라든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선생님이 더 많은 꿀팁을 주시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김지영 선생님. 네. 저는요, 지금 좀 전에 황소희 선생님께서 너무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겨울방학에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은지 세부적인 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학년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초등학교에서 3, 4학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3, 4학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일단 1, 2학년까지는 우리가 통합교과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3학년이 되면 교과가 쭉 늘어나게 되고, 수업 시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 6학년한테 보통 요구되는 바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 3, 4학년 때 그 학습 능력을 잘 이렇게 다져주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5, 6학년 돼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3,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멋지고 훌륭하게 3, 4학년을 보내고 5, 6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 한번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방학 중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잘 공부했는지 어떤 책으로 확인하고 복습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책? 문제집이요? 지금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이한테 복습 시키시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시키시나요? 교구를 활용하여 놀이를 합니다. 네, 지금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교구를 활용하여 놀이를 하신다고. 물론 모든 아이들이 수준도 다르고 정말 부족한 것도 다르고 필요한 게 달라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써야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부모님들은 겨울방학 하면 일단 문제집을 고르십니다. 문제집이 진짜 종류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뭘 골라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제 찾아보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폭을 대폭 줄여드리자면, 아이들의 교과서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선택의 폭을 굉장히 줄여드렸어요. 이거 엄청난 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교과서가 기본이 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걸 충분히 잘 학습됐다 싶으면
그때 뭐 관련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더 풀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의 3학년 교과서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문제집도 많이 보셨을 거고 수학 익힘책도 간혹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익힘책 같은 경우는 집에 선생님들이 숙제를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채점도 해주시고 간간히 살펴보셨을 텐데 사실 이 수학책은 부모님들이 보실 기회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학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수학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먼저 들여다볼게요. 요거는 덧셈 단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연산 문제집을 보시면 여기 요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줄 알면 우리 아이는 덧셈을 다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물론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아이가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요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먼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게 잘 됐는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 숫자를 바꿨는데 아이가 계산을 잘 못해요. 혹은 문제를 조금만 바꿨는데도 우리 아이가 식을 잘 못 세우고 또는 어떻게 덧셈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부분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으니까 꼭 부모님들께서 이 교과서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서 뭘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모르시고 그냥 무작정 공부해라 하시면 부모님들도 불안하시고 아이들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교과서에 보면 여기에 어림해 보세요가 나와요. 그래서 연산 단원에 보면 어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1, 2학년까지는 사실 어림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그게 티가 안 나는데 3학년에 돼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가 나눗셈 단원이거든요. 그 나눗셈 단원에서는 사실 이 어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 나누어지는 수 안에 나누는 수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아이가 어림해보고 대략적으로 어림해보고 그냥 한두 번의 시도 끝에 아이들이 나눗셈을 성공하게 되는데 이 수감각, 어림하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도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교과서에서는 중요한 게 뭔지가 이렇게 활동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활동에 보시면요. 어림뿐만이 아니라 뭐 분류하기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이렇게 그림 같은 거라던가 사실은 여기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이런 수모형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조작하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왜 그랬는지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런 교과서의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사실 문제집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문제 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설명하세요, 분류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 그런 활동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잘 개념이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활동부터 차츰차츰 나아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크게 개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원리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는 단원이 있어요. 지금 연산 단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원리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에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단원들, 차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어떻게 복습하면 좋을까요? 일단 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쉽게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보통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만 두고 부모님이 이렇게 가리시는 거예요. 글 써져 있는 부분을. 그리고 나서 자, 요 그림 옆에 어떤 글이 써져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 하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집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통 빈칸으로 돼 있어요. 단어 하나씩만 채우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통으로 쓰여져 있을 때 아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3, 4학년한테 이거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가
나빠지죠. 그러면 안 돼요. 사이 안 돼요. 나빠지니까 거리두기, 자동 거리두기가 되고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쓰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 가볍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1단원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뭔지 설명해봐. 그러면 제가 저희 아들한테 써먹었던 방법인데 애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뭐지? 막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요런 데를 보고 힌트를 좀 얻습니다. 차시도 될 수 있고 다른 활동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고 또 그래도 아이가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제가 3초, 1초 힌트? 그러면서 툭 하고 쑥 가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재미있게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설명하면서 요런 식으로 개념을 아이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진짜 제대로 확인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전체 교과서로 따지면 몇 부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도 마음 먹으시면 할 수 있지만 하루 만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리 같은 경우도 이런 계산을 아이가 잘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잘하는 아이는 많지만 요런 것들을 사실 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려놓으시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그림일까 하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럼 아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덧셈의 원리, 곱셈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이 계산이 아니라 지금 개념과 원리가 중요하고 부모님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학년에 배운 내용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있는가, 이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지겨우면 안 되는 거고 재미있게 스토리로 가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계속 설명 좀 더 해주시죠. 궁금한데요. 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활용하는 팁은요. 아이에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문제집에 간혹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 보시오 하고 이렇게 빈칸 빵 하고 이제 애들이 거기에다 이제 만들어 써야 돼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이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교과서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 이런 그림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그림 중에 하나, 요새는 사실 이렇게 가리셔도 되고, 조금 더 내가 좀 잘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미리 사진 찍어서 그 사진만 딱 보여주셔도 돼요. 여기 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려놓고 이 그림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한번 만들어봐 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 때 요걸 단서로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보다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요걸 세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일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문제집만 풀면 굉장히 수동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교과서를 활용해서 부모님이 복습을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 방법을 익히게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저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워낙 문제집에 요새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별로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대충 봐요. 그리고 이미 배워온 아이들 있죠. 이미 선행을 한 아이들 중에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산은 되게 잘해요. 근데 이것을 진짜 원리를 가지고 하는 활동들 있죠.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부채물을 가지고 수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봐. 이런 활동에서는 오히려 막혀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교과서를 활용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 그림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요. 교과서를 정말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공부 방법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꿀팁.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만능 이제 어떻게 얘가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거 좀 어려우시다 했을 때 만능 질문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풀었는데? 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셔서 겨울방학을 재미있게 조금 좀 싸우지 않고 서로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 EBS 이제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워낙 없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셨으니까. 자, EBS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EBS에는 본 사이트 EBS 이외에 패밀리 사이트가 있어요. 다음 중 EBS 패밀리 사이트가 아닌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선생님들도. 자, 1번 EBS 사이언스, 2번 EBS 매스, 3번 공인중개사. 자, 정답을 골라주세요. 어려워라. 자, 정답.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자, 손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쉬워요. 와, 선생님들 방송을 모르시네. 아니다. 방송을 아시는 거구나. 그럼요. 자, 3번.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선생님들 다 틀리셨습니다. 자, 네. EBS에는 공인중개사 패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없는 것은 EBS 사이언스예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EBS 패밀리 사이트에 보면 교과용으로 등재된 사이트 중에서는 EBS 매스 그리고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외국어 학습 이 두 개가 있거든요. 다른 교과들은 없어요. 그만큼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고 그런 좋은 자료들이 이 사이트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퀴즈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다 못 맞추셔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물론 선생님들이 아시지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과연 이렇게 그럴까요? 해주셨습니다. 자, 교과서로 아이의 개념 정리가 다 되었다 이제 생각이 드시면 EBS 매스를 활용해 주세요. 아이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방법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EBS 매스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 매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초등수학, 중학수학, 고교수학까지 이렇게 다뤄지게 되고요. 우리는 초등수학 중에서 해당하는 학년의 학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제가 3학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쭉 관련 단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점검하고 싶은 그런 단원을 누르고요. 누르면 우선 여기에 이제 복습용이니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보면 문제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 문제지, 실력 문제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기본 문제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쭉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사이트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이들이 쭉 해결하고 나서 이제 채점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채점을 누르면 이제 채점이 완료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여기에 이렇게 문이야기, 문항별로 문이야기 버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문이야기에 들어가서 이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수학 학습 해결수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또 달아주세요. EBS 안에서.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지에 대한 답을 한번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학학습 해결소라는 곳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 문항들에 대한 문의 같은 것들을 여기에 올리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또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영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복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문제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학년 1학기에 대해서 관련 문제들도 있고요. 기본 문제지, 실력 문제지들이 있고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충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하게 활용하면 좋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답 노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에 들어가면 내가 틀린 문제들이 이렇게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풀고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알 때까지 아이들이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잘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내가 틀린 문제들을 다 모아서 나만의 문제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이가 진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이렇게 이제 방학 동안에 활용하기 좋은 게임 사이트, 수학 시리즈, 웹툰,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이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산학습지 보면 어쩔 때 보면 되게 저도 질릴 때가 있어요. 너무 문제만 빽빽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이렇게 게임을 활용해서 연산을 즐기면 아이들이 보다 더 좀 재미있게 연산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이런 교과 관련 게임뿐만이 아니라 교구형 게임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안에서는 이런 교구들 많이 활용하거든요. 뭐 펜토미노도 그렇고 칠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오보드도 그렇고 쌓기나무 그렇고 이런 것들 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교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구들이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게임처럼 즐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니까 이런 퍼즐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퍼즐들도 아이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논리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EBS 매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다음 중 수학 교과 역량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자, 1번 문제 해결, 2번 추론, 3번 창의 융합, 4번 의사소통, 5번 정보 처리, 6번 태도 및 실천, 7번 신속 정확.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많다. 보기가 좀 많죠? 어렵네요. 일부러 이제 좀 쉬울까봐 보기를 많이 넣었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 카메라 밖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우리가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7번. 와, 역시 8번 하셨나요? 7번. 네. 역시 이제 선생님들답게 모두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7번 신속 정확은 아니었어요. 자, 이런 역량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역량들을 담아서 각 교과들을 가르쳐라 라는 의미로 이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역량들은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은 수학적 경험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경험 속엔 사실 수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은 수학 공부, 다른 교과 공부 포함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 필요성을 느끼게도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초콜릿 만들기 같은 걸 통해서 애들이 비와 비유를 경험하는 거고요. 또 핫케이크 만들기, 제가 계속 다 요리만 얘기하네요. 핫케이크 만들기 뭐 이런 거 통해서 아이들이 원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막 체험할 때 꼭 굳이 수학적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러한 경험들이 아이에게 맞아, 그것도 수학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것도 비와 비율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로 아이가 연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개념은 정말 굉장히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또 어떤 아이보다도 더 탄탄하게 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즘에는 수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들이 개발돼 있어요. 아까 이제 황소희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되게 다양한 게임들. 저도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화 연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임이에요. 이거는 사실 강원도 선생님들이 만드신 게임이에요. 네, 강원도에 있는 창의수학연구회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게임이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활용하면 좋아요. 이건 사칙 연산을 활용한 게임이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메이크 10처럼 10에 대한 수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들입니다. 요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그 외에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요. 이런 뭔가 아이들이 가능성이라던가 이것도 이제 수화 연산 영역과 관련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나눗셈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나눗셈과 더불어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감각 같은 것들을 재미있게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게임들이니까 가정에서 이런 게임들 활용하면 아주 사이도 좋아지고요, 가족 간에. 거리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공부지만 공부가 아닌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이 속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교과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추론하게 되고요. 뭔가 문제 해결 경험을,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이제 푸는 전략 같은 걸 탐구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가족들과 의사소통하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준비된 상태로 좀 재미있는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시다면 사실 저희가 11월에도 이런 체험 수학 프로그램을 이제 강원도 교육청과 학교 TV에서 같이 이제 방영이 됐었어요. 다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 이렇게 체험 냄비 받침 만들기와 그 다음에 팽이 만들기거든요.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체험 활동을 구성한 것들이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물 조금만 구입하시면 이거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학 때 해보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지영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만 3, 4학년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문제집 한 권 사주고 아이들이 하는 걸 너 이거 해라, 몇 쪽까지 해라 이런 방학이 아니라 이번 방학은 교과서를 아이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EBS 매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해주고 또 더 좋았던 건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익히고 또 냄비받침이나 저런 팽이 같은 걸 만들면서 수학이 정말 재밌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이번 방학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꿀팁을 많이 방출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 더요. 꿀팁이 하나 더 있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지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수학 체험관이라던가 박물관들이 맞아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고 강원도에도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화가 되면 방학 등을 활용해서 이런 수학 체험관이라던가 박물관들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팁인데 어떡하죠? 우리 2탄을 이분들과 또 찍어서 더 많은 꿀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는요. 고학년 학생들을 자녀로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6학년을 아까 몇 년 하셨다 그랬죠, 방경규 선생님? 제가 지금 올해 15년 차인데요. 네네. 한 반 정도는 6학년 했습니다. 한 7, 예. 8년? 네. 6학년 전담. 그런 건 아닌데, 전 6학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이제 졸업시키면서 보람도 있고, 네네. 이 친구들 가르치면서 뭔가 한 학년 위로 올려보낸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네. 6학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학년 또는 고학년 또는 이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이번에는 고학년 또 예비 중1 학생들이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할지를 방경진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중 1학년 친구들. 우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마학습 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전혀 못했었죠. 근데 그래서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방학이에요. 방학 때 뭐 할까요? 수학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른바 방학의 정석 예비 중 1학년 편.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와, 멘트 그대로. 자, 여러분. 수학이 단계형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럼 이 단계형이 뭐냐? 예를 들어서 6학년 1학기에 분수의 나눗셈을 배워요.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학년 2학기 때 배운 분수의 곱셈을 알아야 분수의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5학년 1학기 때 배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단계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선행보다는 선수를 강조드립니다. 선행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선수는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수학적 원리를 깨우쳐야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선수 학습을 꼭 하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학의 정석 예비 중 1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중학교 수학이 왜 어려울까요? 이 수학이라는 교과는 5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여러분이 초, 중,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안에 배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과 달리 6학년 때 배운 내용을 학습하지만 영어가 많이 나오고 A나 B나 X가 나오죠. 그리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함수나 방정식, 유리수, 무리수, 실수 등.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무조건 외우지 말고 용어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수학 학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선행보다는 철저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학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비 중 1학년 친구들 걱정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학교 1학년 수학 파헤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은 단원별로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소인수 분해가 나오는데 사실 이 소인수 분해는 소수와 합성수, 소인수 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없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뭐였더라? 최소 공배수가 뭐였더라?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은 바로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엄마가 버렸다니까요. 엄마가 버렸나요? 그러면 잠시 뒤에 소개할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교과서가 있거나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를 펼쳐주세요. 그러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복습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가서도 문제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정수와 유리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수와 유리수의 뜻이라든가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나눗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와 연결이 될까요? 네, 잘 찾았습니다. 5학년 1학기에 여러분 약분과 통분을 배웠죠?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그리고 5단원에 있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5학년 2학기에 있는 분수의 곱셈,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 2학기에 나오는 역시 분수의 나눗셈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이 부분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료로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와 식 단원입니다. 자, 문자와 식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 배웠는데요. 그렇죠.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권장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학습해 보시면 여러분이 문자와 식을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예요.
그래프 하면 왠지 어렵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게 곤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다 배운 내용, 비와 비율이나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부분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6학년 2학기에 있는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꼭 다시 한번 살펴봐요. 다음은 도형의 기초 단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평행선의 성질이나 간단한 도형의 작도,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합동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3학년, 4학년 단원인데요. 너무 오래전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평면 도형에 있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념, 4학년 1학기에 있는 예각과 둔각, 4학년 2학기에 있는 사각형, 수직과 평행, 5학년 2학기 합동과 대칭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벌써 마지막 단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복습이 됐나요? 자, 마지막 단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도형인데요.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합, 대각선의 개수, 원과 부채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4학년 1학기 각도 부분과 4학년 2학기에 나온 다각형, 그리고 6학년 2학기 5단원에 있는 원의 넓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 중이라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개념을 내가 갖고 중학교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중학교 수학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1월, 2월 방학이 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짜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제가 중학교에 있었거든요. 1학년 아이들한테 이거 배웠지? 초등학교 때. 그럼 일제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학교 단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집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단원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은 이 동영상을 이렇게 끊어서 어느 부분인지 체크를 하시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시면 엄청난 꿀팁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맞죠, 선생님? 네. 분명히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 혼자 공부하기 꿀팁 복습편입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일 수학 학습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일일 수학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들어가시면 학년별 그리고 단원별, 차시별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 수학 사이트를 권장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트를 열면 문제가 있거든요. 노트를 옆에 꺼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문제 옆에는 정답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나중에 확인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면 훨씬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인데요. 역시 검색창에 칸 아카데미라고 치시면 가입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학생의 정보를 좀 입력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몇 학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입력하면 그 학년에 맞는 코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를 게임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미션 수행하듯이 클리어하면서 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면 그 자녀의 부족한 부분도 확인하고 또 게임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첫 가입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좀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시간만 정해서 그 시간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포의 갈림길 헤쳐나오기입니다. 자, 수포자와 수포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정 박사님, 차이점이 뭘까요? 수포자와 수학을 좋아하고 싫어한다? 맞나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수학에 흥미를 잃었느냐, 잃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이야기에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포의 갈림길 헤쳐나오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만의 수학일기 쓰기입니다. 사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건데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방학 때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분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 나누기 단위분수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먼저 맨 위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그 아랫부분에 숫자를 바꾸던가 아니면 문제를 약간 바꿔서 여러분이 학습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한 2문제 정도를 그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념 원리를 학습하게 돼요.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는 이 차시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본인 스스로 적어보면서 개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은 많지 않고 이렇게 노트 반쪽이면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학 일기를 쓰면 2가지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2번째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수학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교과나 어떤 문제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학일기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저도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수학일기를 썼어요. 근데 저도 제가 가르친 아이는 아니고 저희 옆반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수학일기는 정말 내가 뭐를 모르고 뭘 아는지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꼼꼼히 작성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그 수학일기 공책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명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입시 사정관분들이 보시기에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다면 이 아이는 아마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슬로우 리딩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책 읽기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이 책은 초등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어떤 개념도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게 12개의 밤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개의 밤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밤씩 읽으면서 책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느낀 점이나 또는 감명받은 부분을 표현해보는 등 이런 독서 감상도 같이 하면서 하면 지루하지 않게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한 권 읽기 부담스러운 학생들과 부모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같이 서점에 가셔서 작게 챕터로 되어 있는 책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이 수학 귀신을 추천드립니다. 이 수학 귀신은 12개의 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루에 1개의 밤씩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1개의 밤씩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할 때는 제가 예시 자료 보여드린 것과 같이 부모님과 짧게 문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읽고 나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느낀 점이나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표현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우 리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독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독서를 해서 결국에는 한 권의 책을 내가 읽는다는 그런 어떤 성취감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수학 관련 독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실 있는 독서가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슬로우 리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서점으로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미션 수학입니다. 네, 아까 김지원 선생님께서 EBS 매스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EBS 매스에 보면
역시 단원별 그리고 차시별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 영상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학 관련된 미션 학습지를 만들어서 풀면 성취감도 느끼고 또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수학 학습을 권장드리고,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배움을 즐기는 수학을 느끼고 또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님,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수학 문제집을 추천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준에 맞는 것을 골라야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준에 맞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아이가 혼자서 70%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게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셔서 한 70% 정도를 풀 수 있는 문제를 고르기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제집을 풀 때 몰아서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몰아서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하루에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양을 정해서 꾸준히 하면 그게 어느샌가 내 몸에 배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 유형보다는 개념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주야장창 문제를 풀기만 하면 학생이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뭐 오답 노트를 써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만의 개념 노트를 작성해도 좋고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그 개념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선생님들의 1, 2, 3, 4, 5, 6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이번 겨울방학을 보내야 되는지를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판단은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학 구조대님들 꿀팁을 많이 주셔서 신이 나, 저 많이 연습했어요. 신이 나. 자, 나도 지금부터 당장 수학 공부를 해볼까? 수학을 좋아해볼까? 수학 도서 읽어볼까? 수학 일기, EBS 매스, 나도 저런 게임 한번 해볼까? 똑똑 수학 탐험대. 아마 지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오고 가실 거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 지금 바로 시작하실 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생님들이 오늘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으셨고, 또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 제자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되더라 라든지, 아니면 오늘 촬영에 마지막 소감을 해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방학을 하면서 받아왔던 생활 통지표에 보면 수행평가 결과들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매우 잘함이 많다고 해서 난 수학 잘해, 우리 애가 정말 대단한가 봐 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매우 잘함은 해당 학년의 성취 목표였던 성취 기준에 아이가 도달했음이며, 그건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 숙련도나 유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좋은 말에 속기보다는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맞벌이 가정이고 내가 아이를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교과서부터 차근차근 다 살펴보기가 어렵다라면 그럴 때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네, 똑똑 수학탐험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부모가 수학적 개념을 하나도 알지 못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맞는 과정을 다 추천해주고 있으니까요. 다른 학년은 못해요. 2학년만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학년은 자, 시작해도 될까요? 배틀인가요? 네. 자, 2학년은 못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EBS 매스에는 1, 2학년은 없어요. 자, 3학년부터
이제 EBS 매스 물론 1, 2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부터 이제 교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목표로 세우셨다면 그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좀 우리 아이들이 형성하면 그 무엇이든 겨울방학이 끝나면 무엇이든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건 아이가 어떤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들여다봐 주시면 우리 아이들 보람찬 겨울방학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소개해주신 사이트라든지 학습지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 방법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서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수학하는 재미를 느끼고 원리를 발견해서 미래의 수학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수학자가 수학의 원리를 발견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서 발견하고 그 발견된 원리를 가지고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학 공부에 대한 고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마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기 계시는 수학 구조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 거예요. 이번 방학 잘 보내시길 바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죠? 네, 해볼까요? 우리 수학의 끈을 놓지 말아요.